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일제히 셀 아메리카를 외치자 천하의 트럼프도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75개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했던 미국 국채 시장 움직임에 화들짝 놀란 분위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게 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이 트럼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이 월가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장에선 채권 시장의 경고 신호에 트럼프가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결정이 채권 시장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Bond market is very tricky. I was watching it. Yeah, I saw last night where people were getting a little queasy.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I can tell you, working out maybe faster than I thought. 월스트리트 저널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때 4.5%까지 치솟으며 2001년 이후 3일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통화에 비해 달러의 가치 하락도 맞물렸습니다. 자금이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가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은 그 반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은 수조 달러의 부채를 국채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이 국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관세를 유예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미국 국채는 이 금과 함께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데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 결국 이 말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파산할 확률이 낮다 보니 이 미국 국채는 전 세계 자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후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일 진행한 3년물 국채 경매에서 이 발행액 대비 응찰액 비율은 2.47배로 전월 평균치인 2.7배를 밑돌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선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7,600억 달러를 보유한 이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이 관세 보복으로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어제만 해도 이 채권 시장이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속으로는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채 금리 같은 이 대표적인 이 지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 트럼프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국채 금리 상승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가 침체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금리 상승 환경에서는 국채 발행 비용이 늘어 재정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이 미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미국 경제의 신뢰도와 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번 국채의 금리 급등이 이 증시 하락에 따른 마진콜, 그러니까 이 추가 증거금 요구에 직면한 헤지펀드들의 국채 매도세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발표 직후 미국 증시가 급등하며 시장이 안정화됐고 이는 강제 청산을 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긴급 유동성 수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유예 발표 직후 이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경매에서 이 수요가 좀 늘면서 이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미국 모기지 금리 등이 특히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이 돼 있잖아요. 내년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로선 국채 금리의 향방에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고 또 앞으로 관세 전쟁에서 미 국채 금리의 시사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면서 무역과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보다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일단 이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소식에 우리 정부도 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업계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내 관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90일 안에 우리가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는데, 자, 그런데 그 트럼프가 이 통상과 안보를 연계시켜서 이 패키지로 다루겠다고 나서면서 이 협상의 판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90일간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산업 협력에 더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 문제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는 협상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인 만큼 그 둘을 연계해서 패키지 딜로 주고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타결돼 2030년까지 분담금 규모가 확정된 만큼 우리 측에서 먼저 방위비 협상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를 위해서라면 우선 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주고받을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쪽에선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조선업 협력, LNG 수입 확대 등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특히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군함의 신규 건조는 물론 20조 원에 달하는 유지보수 정비, 이른바 MRO 시장에서 우리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면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산업을 연계한 포괄적 딜을 고수할 경우엔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협의는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상호관세 25%는 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자동차와 이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곧 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우리 정부도 이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안덕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전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업계는 일단 미국 내 생산에도 한계가 있고 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와 함께 재정, 세제 지원 등을 요청했는데요. 정부도 조만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폐수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한도를 높이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정부와 칩 제조기업, 소부장 기업이 협력하는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에 설립해서 소부장 개발 제품이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업계 지원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정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듯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간밤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했었죠. 우리 증시도 한시름 놓으며 양시장 모두 약 6% 급등했습니다. 치솟던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28원 가까이 떨어지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간 하락세가 가파르던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각권 지수는 9% 급등하며 상호관세 유예에 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홀로 125% 관세를 맞게 된 중국, 장전 증시 급락 우려가 컸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가에선 당국의 경기 부양책과 시장 지원책에 대한 기대가 관세 충격을 상쇄시킨 것으로 풀이합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가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며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조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관세 정책을 포기하거나 정책 전환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상호관세를 유예했지만 10% 기본 관세를 유지해 글로벌 무역 체제를 흔들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오늘 그간 하락폭이 컸던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업들의 반등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들을 향한 우려도 크다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편 대미 수출 물량은 많기 때문에 관세 전쟁 격화에 따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가령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의 중국 의존도는 94%가 넘습니다. 또 기업별 북미 시장 판매 비중은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또한 인듐과 갈륨 등 필수 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이 수출 물량을 줄이면 반도체 공급망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낮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5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하루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6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기 3시간 40분 전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한 줄짜리 글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트럼프가 이 SNS상에 남긴 메시지를 두고 좀 논란이 뜨거운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그 화면을 보고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에 Be cool, this is a great time to buy. 그러니까 DJT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직역하면 침착하라, 지금이 매수하기 최적의 시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이 DJT는 미국 나스닥 지수에 상장된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종목 코드예요. 네.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 57%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규모는 전체 1억 1천만 주 정도 되고요. 약 2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수준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리버커블 트러스트라는 신탁에 지분을 맡기면서 간접 소유 형태로 전환했는데요. 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유예 발표 전에 사실상 트럼프 주식을 사라고 한 셈인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이제 관세 유예 발표 이전에 게시됐기 때문에 현재 이 논란이죠. 네. 이 발표된 시간을 보면요. 9일 오후 이 1시 18분이었고요. 메시지는 이보다 3시간 약 40분 정도 앞선 오전 9시 37분께 올라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의 저가 매수에 대한 암시 또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죠. 실제 이 소식에 뉴욕 3대 지수가 많게는 10% 넘게 상승한 가운데 트럼프의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무려 21%나 올랐습니다. 이 아담 시프 민주당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반복적으로 부과하면서 시장의 변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 의회에 조사를 촉구했고요. 또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도 대통령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건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외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트럼프의 전략이고 거래의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뭐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미국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 네. 김 기자, 우리나라에선 내부자가 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건 아주 큰 중대 범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국내 자본법상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정책이나 기업의 뭐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는 이제 시장 조작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상장사 임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 지분 거래 시 거래 개시일 이전에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20억 원, 그리고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으로 판명이 나면은 그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한 행위는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공개의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는 현재 국내에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는 98건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내부자 거래는 59건이었는데요.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죠. 지난달에는 사모펀드 BNK 파트너스와 로펌 직원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 공개 매수 과정에서 여기에서 또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집값 이 우동집 시간에는 6월 조기 대선 전국을 맞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을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오늘 뭐 주간 통계가 나왔을 텐데 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 주간 이 서울 아파트값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상승폭을 줄였던 서울 집값은 여전히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8%로 전주 대비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특히 토호제 재지정 직격탄을 맞은 강남 3구의 상승폭이 크게 줄면서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책 하나에도 크게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6월 3일 조기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되면서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소폭 오르고는 있지만 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한데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의 숨고르기 장세가 좀 당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좀 주요 정당들의 대선 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 주자들 모두 서울 아파트 가격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이라든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큰 사안들은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권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라든가 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여야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금껏 추진되어 온 모든 정책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 색깔만 보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예측하긴 어렵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향후 집값 흐름도 이런 정치 이슈보다는 금리나 대출, 이런 공급 등 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의해서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은 12,300가구 수준으로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을 미뤄온 건설사들이 탄핵 정국이라든가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서 또다시 봄 분양 성수기를 그냥 흘려보내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다 합쳐도 일반 분양 물량이 500가구가 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전체적인 거래가 줄더라도 좀 이렇게 신고가 거래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집 마련을 앞둔 이 실수요자들은 언제 집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가격에 대한 상방이 좀 열려 있다 한들 이런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금지라든가 취득세 같은 이런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서 좀 여러 채를 보유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빨리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더 받기가 어렵다라고 좀 인식한 부분들이 있고요. 주거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임차 시장에 머무르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신축 공급이 좀 원활해야 되는 이슈도 있는데 또 쉽지 않다 보니까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시장에서의 수요가 억제되는 부분들로 작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뒤로 미뤄서 지금 유리한 구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이제 수요가 높은 서울, 그 중에서도 상급지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그만큼 대출도 좀 더 많이 일으켜야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대출 한도 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기존 태블릿이나 TV에서 즐기시던 OTT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5G 무제한을 5년 동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 없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해서 아무 무리 없이 차에서도 웨일 브라우저가 잘 동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